안녕하세요. 델타 레이크로 레이크하우스 구축하기란 제목으로 금일 웨비나를 진행할 데이터브릭스의 김동욱입니다. 금일 웨비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레이크하우스의 기반인 델타 레이크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델타 레이크 데모를 통해서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새로 메이저 버전이 릴리즈된 델타 레이크 3.0의 새로운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아파치 스팍을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광경 딥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나 주문 내역 데이터, 또는 노시콜에 저장된 사용자 로그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 로그 파일에 접수한 사용자 행동 데이터, 그리고 IoT 장비에서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나 이미지, 비디오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통합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와 같이 기존에 운영 중인 여러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에 통합해서 인사이트를 얻고자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통합의 최종 목표에는 비단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으로 고객 상품 추천이나 위험 분석, 이상 징후 감지 같은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최종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이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해서 저장하는 것부터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데이터 레이크에서 통합해서 저장은 하지만 저장되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데이터의 병합이나 조회 시 체감하는 낮은 성능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가거나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운영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 레이크에 반영할지, 대량의 과거 이력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시간 스트림성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성능으로 데이터 레이크에 유입하고 데이터를 조회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가 데이터의 신뢰성과 성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모두가 파켓 또는 ORC 파일을 사용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했으며,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 신뢰성 문제를 고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ETL 작업으로 쓰기 작업 중인데, 쓰기 중에 돌던 작업이 실패하게 되고 관리자가 데이터 레이크에 가서 기록된 전체 파일이나 파티션 폴더를 제거하도록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를 다시 채워넣는 백필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다음 부분은 스키마 적응 문제인데요. 데이터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가 웨비나를 보고 계시다면 많은 공감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로 작업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스키마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하면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이는 기존 하독 기반의 회사의 좋은 마케팅 수단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최종 사용자에게는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데요. 따라서 데이터 과학자나 엔지니어는 일반적으로 스키마를 일치시키는데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소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데이터 레이크의 사용을 꺼리거나 데이터 레이크를 채택하지 않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 부분은 데이터 레이크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특정 테이블에 대해서 스트리밍과 배치 작업을 혼합하려는 경우 델타 레이크와 달리 트랜잭션에 대한 실제 개념 자체가 데이터 레이크에는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 상태를 추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ML 모델을 구축한 다음 5분 안에 다시 빌드하면 좀 전에는 빌드하는 사용했던 입력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며 트랜잭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테이블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분석을 필요로 하며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성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 레이크에 작은 파일이 너무 많거나 매우 큰 파일들이 드문드문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병렬 처리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지만 너무 작고 많은 파일들은 데이터 레이크의 IO 관점에서 좋지도 않고, 매우 큰 파일 역시
병렬 처리함에 식후가 발생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스몰 파일, 빅 파일 문제에 대해 완벽한 분배와 적절한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인덱싱 및 데이터 스키핑 덕분에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파티션 전략이 유일한 수단이었고, 파티셔닝 전략을 바꿀 때마다 전체 테이블을 다시 엎어쓰고 최상의 파티셔닝 전략을 찾아 나중에 테이블을 재작업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캐싱인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리절트 캐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따라 입력되는 데이터를 웨어하우스의 디스크나 아니면 좀 더 빠른 SSD에 캐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전에 언급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델타 레이크라는 것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델타 레이크는 핵심은 트랜잭션 로그라는 항목에 함께 포함된 파켓 파일의 묶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는 원래 스파크 API를 데이터 레이크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델타 레이크를 구축했지만 이제는 하이브, 프레스토 등에 대한 커넥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이썬 바인딩이 있는 러스트 커넥터도 있으므로 이미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델타 레이크와 여러분들은 상호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델타 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레이크 프로젝트에서 신뢰성과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었던 것은 데이터 신뢰성 문제였습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델타 레이크는 파켓 파일에 트랜잭션 로그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인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델타 레이크의 트랜잭션 로그는 ACID 트랜잭션을 제공합니다. 트랜잭션 로그를 사용하면 이제 테이블 상태에 대한 개념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이 추가되고 테이블이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트랜잭션 로그를 사용하면 데이터에 대한 일관된 보기를 얻을 수 있으며 실제로 과거 데이터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델타 레이크를 테이블을 사용하여 ML 모델을 생성하면 피처 스토어 테이블을 델타로 구성하며 과거 시점의 데이터로 언제든지 리프로듀싱이 가능합니다. 트랜잭션 로그를 사용하면 스키마 강화 및 통제 가능한 스키마 이볼루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스키마 진화, 즉 이볼루션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인티저 타입인데 문자열 데이터가 들어올 경우 스키마가 불치한 데이터를 특정 컬럼에 넣어 사용자가 나중에 스키마 불치한 데이터를 처리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키마 적용을 통해 우리는 스키마의 품질을 보장하는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스키마를 안전하게 진화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통해 단일 테이블에 대해서 배치 및 스트리밍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데이터가 델타 테이블에 실시간으로 공급되고 데이터 소비자가 동일한 테이블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소비할 수도 있겠죠. 데이터 레이크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일은 데이터의 인서트나 업데이트 또는 삭제입니다. 이는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실제로 잘 수행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델타는 기본적으로 이를 잘 수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디가 존인 사용자에 대한 모든 레코드를 삭제해야 되는 경우 delete from 테이블명 where id equal 존이라는 SQL만 작성하면 됩니다. 이는 델타 레이크가 제공하는 테이블의 기본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체 테이블을 삭제하고 다시 만들곤 했는데요. 델타 레이크를 사용하면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고 사용하기가 쉽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델타 레이크를 통해 우리는 데이터 인덱싱, 파일 스키핑, 컴팩션 및 캐싱을 도입하여 매우 큰 테이블의 데이터에 대해 높은 성능의 쿼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을 트랜잭션 로그라고 하는데요. 트랜잭션 로그는 델타의 트랜잭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델타 탭을 경로해서 파일들을 리스팅해서 보면 여러분들은 익숙한 파켓 파일들을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폴더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언더바 델타 언더바 로그라고 하는 폴더입니다.
이 폴더에는 기본적으로 테이블에 커밋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제이슨 파일이 있으며 런타임 시 해당 트랜잭션 로그를 컴파일하고 테이블 상태를 생성합니다. 이제 테이블은 오픈 파켓 파일과 메타데이터의 집합의 조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테이블에는 자체 트랜잭션 로그가 있습니다. 트랜잭션 로그에는 여러 작업 집합들이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메타데이터의 변경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이름을 변경하거나 파티셔닝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컬럼 이름을 변경하거나 컬럼안을 추가하는 작업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델타 테이블에 쓰기 작업을 하면 델타 테이블에 기록된 모든 파켓 파일들이 실제로 델타 로그에 추가됩니다. 커밋 로그 자체에는 추가된 파일 이름뿐만 아니라 각 파일에 대한 여러 통계 정보가 표시되어 데이터 스키핑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데이터 스캔 시의 성능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리무브 파일 정보인데요. 앞서 언급한 델타 레이크에서 해결한 문제 중 하나는 작은 파일이 많아 성능이 저하되는 케이스입니다. 델타 레이크에서는 작은 파일로 더 큰 최적화된 파일로 결합하는 하여 트랜잭션 로그에 추가하고 기존 트랜잭션 로그에서 기존에 있던 작은 파일들 리스트를 모두 제거하는 테이블 옵티마이즈 기능이 있으며 해당 기능을 통해 제거된 파일들 역시 트랜잭션 로그에 기록되므로 언제든지 옵티마이즈 되기 전의 시점으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델타 테이블에 대한 각 변경 사항을 커밋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테이블 안에는 1점 파켓과 2점 파켓이라는 데이터가 추가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력들이 0번 제이슨 파일의 트랜잭션 로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생할 작업은 아마도 옵티마이즈 작업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의 1번 파켓과 2번 파켓을 결합하여 3점 파켓이라는 파일로 새로 생성하게 되고 1.json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랜잭션 로그에는 3점 파켓이라는 파일이 추가되었고 기존의 1점 파켓이랑 2점 파켓이 리무브 되었다는 이력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트랜잭션의 흐름을 추적하게 되는 간단한 예시입니다. 본 예제에서는 두 사람이 동시에 테이블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가 제공하는 옵티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에는 테이블에 먼저 쓴 사람이 승리하고 다른 사용자의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다시 커밋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동시에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시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데이터 추가, 어펜드는 스키마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 1이 사용자 2보다 먼저 라이트하게 되면 사용자의 오퍼레이션 타입을 보고 어펜드면 사용자 2의 커밋 요청을 다시 시도하고 그 기록을 2.json에다가 기록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 1이 0번 json을 읽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나 삭제를 시도함과 동시에 사용자 2도 같은 형태의 작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델타는 자동으로 초기에 읽은 데이터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고 사용자 2에게 오래된 버전의 데이터를 읽는다고 에러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델타 레이크에서는 이런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스트림 작업과 변경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델타는 대량의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우 큰 테이블에 대해서 델타 테이블의 현재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 수천 개 또는 수백만 개의 제이슨 기반의 트랜잭션 파일을 델타가 파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델타는 정기적으로 테이블을 검사하고 해당 메타데이터를 모두 파케 형태의 체크 포인트 파일로 주기적으로 다시 쓰기 때문에 테이블 크기가 크고 변경 이력이 많다더라도 대량의 메타데이터들을 즉 트랜잭션 로그들을 과거 시점부터 파싱할 일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테이블의 메타데이터의 효율적인 트랜잭션 로그 저장소를 갖게 되고 데이터 자체와 마찬가지로 스팍의 강력한 분산 기능을 사용해서 메타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델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는 데이터브릭스의 노트북이고 해당 노트북을 통해서 실제 델타 테이블 만드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유저 언더바 델타라는 이름의 델타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단순히 create 테이블 문을 사용해서
해당 탭을 만들고 아래와 같은 8개 컬럼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뭐 create date는 타임스탬프 포맷, 그리고 주소는 문자열, 그리고 젠더는 인티저, 그리고 에이지 그룹도 인티저, 이런 형태로 테이블을 먼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 언더바 델타라고 우리가 만든 테이블에다가 S3에 있는 유저 언더바 파케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파케 형태의 포맷을 읽어서 카피 인트로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를 로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문에서는 해당 유저 언더바 델타라고 하는 테이블을 조회해서 해당 테이블을 데이터를 한번 디스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로딩하고 그리고 셀렉트해서 해당 데이터들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아이디, 그리고 크리에이션 데이트, 그리고 이름, 성, 그리고 주소, 그리고 젠더, 에이지 그룹 등의 데이터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QL이 아닌 파이썬이나 스칼라 기반으로 온 데이터 테이블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스파게 API를 통해서 해당 S3에 있는 아까 저희가 읽었던 동일한 파켓 데이터를 파켓 형태로 읽을 거고요.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 포맷으로 오버라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포맷 델타라고 적어도 되지만 디폴트로 라이트하는 부분이 델타이기 때문에 굳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파켓 파일 델타로 저장된 테이블을 한번 디스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데이터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변수가 지정이 안 됐는데요. 앞에서 해당 변수를 한번 선언을 다시 한번 하고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로우 데이터 로케이션이 제대로 변수 할당을 받았는지 할당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경로로 지정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경로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다시 한번 라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이썬 기반의 API로 델타 테이블 생성하는 걸 보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존의 파켓 테이블 또는 아이스버그의 테이블을 있었다면 델타 레이크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파켓 탭일 경우에는 convert to 델타 해가지고 해당 탭을 명을 주면 되는 거고요. 또는 경로를 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파켓 탭이 파티션 구조였다면 파티션 구문을 추가해서 델타 테이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이스버그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convert to 델타 명령으로 기존의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델타 테이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배치 및 스트리밍 작업을 델타 레이크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전에 만든 유저 언더바 델타 테이블을 리드 스트림으로 스트림 형태로 읽은 다음에 해당 데이터 프레임을 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뷰를 셀렉트 문을 통해 가지고 잠시 에러가 났네요. 그래서 테이블 네임 유저 델타를 찾을 수 없다고 나왔는데요. 네, 그럼 위로 올라가서 제가 해당 데이터를 아까 로우 데이터 로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변수를 재지정했기 때문에 해당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언더바 델타라는 테이블을 다시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해당 유저 언더바 델타 테이블을 스트림으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스트림을 읽은 테이블을 뷰로 다시 생성했습니다. 뷰로 생성하는 이유는 밑에서 SQL을 사용해 가지고 해당 뷰를 읽어서 그룹 바의 문으로 리드 스트림을 집계 하는 쿼리를 수행하기 위함이고요. 뷰를 만들었고 뷰 기반으로 그룹 바의 문을 통해서 그러면 스트림이 떴고 스트림을 통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들에 대해서 성별로 집계해서
그중 성별별 평균 연령 그룹을 짙게 표현하는 실제 스트림 짙게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성별이 0과 1인 두 개의 그룹군이 있고요. 그리고 0은 5.02, 그리고 1은 4.97의 평균 연령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에다가 실시간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과연 이 스트림 델타 테이블을 스팀으로 집계하고 있는 이 쿼리에서 데이터가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 2번이라고 하는 성별과 그리고 평균 에이지 그룹을 3이라는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번이라는 젠더가 없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가 인서트 됐고 인서트 되면 위에 스트림에서 성별 2랑 평균 연령 그룹 3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집계가 돼가지고 조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림을 보면 현재 스트림에 대해서 데이터가 한 건 배치가 돌면서 데이터가 들어온 걸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던 2번 성별과 평균 연령으로 3위 스트림 쿼리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델타는 배치뿐만 아니라 스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DML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델타 레이크 유저 언더바 델타라고 하는 만들어진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이지 그룹이 4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디가 99,999번에 대해서 에이지 그룹을 4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에이지 그룹이 3이었는데 해당 데이터를 4로 바꾼 업데이트인 거고요. 단순히 SQL을 통해서 업데이트 문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이 바뀌었다는 리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딜리트를 통해서 방금 업데이트된 99,999번의 아이디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한 건에 대해서 데이터가 삭제되었다라는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업서트문인데요. 이번 예시에서는 기존의 유저 언더바 델타에 말고 유저 언더 업데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기존의 유저 델타에 머지하는 버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저 언더바 업데이트라는 테이블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저 업데이트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이 세 건의 데이터를 추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건의 데이터를 유저 언더 업데이트라는 새로운 테이블에 추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유저 언더바 델타를 조회해서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유저 언더바 델타라는 테이블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유입시킬 건데 기존의 아이디가 존재하면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를 전체를 리플레이스하고 그리고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인서트해라 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일 거고요. 99,999번은 좀 전에 저희가 딜리트를 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1번과 2번 아이디는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99,999번의 아이디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인서트되는 결과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 인투문을 유저 델타에다 머지를 할 건데 유저 언더바 업데이트라는 걸 가지고 머지를 할 거다. 그리고 두 개 테이블에 아이디 컬럼이 같아야 하는 걸로 매칭 조건을 걸 거고 그리고 아이디가 같다면 새로운 데이터로 기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아이디가 같지 않다면 새로운 데이터를 인서트해라 라는 머지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머지문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1번, 2번, 그리고 99,999번 아이디 3개만 한번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1번은 미스트라는 사람인 거고 2번은 블레이크였던 거고 해당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미스티였던 사람은 마코라는 사람은 업데이트 되었고 2번 미스티 블레이크라는 사람은 존이라는 사람은 업데이트 되었고 그리고 99,999번 아이디를 갖고 온 펀티라는 사람이 새로 인서트 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서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뿐만 아니라 머지를 통해서 업서트 문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약 조건을 적용해서 데이터 품질을 강화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SQL 일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사용하는 부분 중 하나가 테이블에다가 제약 조건을 거는 겁니다. 델타도 마찬가지로 테이블에 제약 조건을 걸어서 예를 들어서 id가 널 값이면 안 된다라는 제약 조건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로 제약 조건을 걸고 실제 유저 언더바 델타에 id가 널인 데이터를 넣어서 해당 제약이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id가 널인 데이터를 놓으면 델타 인베리언트 바이올레이션 익세션 나가가지고 체크 콘스트레인트 id 난 널이 바이올레이트 되었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추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타임 트래블을 사용해서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타임 트래블은 델타의 트랜잭션 로그 기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저 언더와 델타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 이력을 보시면 이제까지 저희가 했던 이런 이력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만들었고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카피 인트로 데이터를 넣었고 그리고 데이터를 업데이트 했고요. 그리고 딜리트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머지하고 그리고 콘스턴트까지 추가한 모든 테이블 이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해당 유저 델타 테이블에 대해서 id가 1, 2 그리고 99,999번 3개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전 1번의 데이터를 한번 조회해볼 건데요. 버전 1번은 테이블이 맨 처음에 카피 인트로 들어온 시점이기 때문에 이 99,999번의 데이터는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select asterisk from 테이블명 버전 as of에서 1번 또는 타임스탬프 값을 주면 해당 시점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버전 1일 때는 id가 1과 2 두 개만 있고 99,999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전 2로 한번 데이터를 리스토어 볼 텐데요. 버전 2 데이터는 위에서 보셨던 테이블 히스토리를 보면 새로운 데이터를 라이트 했을 때 시점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버전 2로 복제하고 1번, 2번, 그리고 99,999번 3개의 데이터를 한번 조회하게 되면 버전 1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99,999번 데이터가 버전 2에서는 존재하게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델타는 트랜잭션 로고 기반으로 과거 어느 시점의 데이터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거에 너무 많은 이력 데이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리텐션을 줘가지고 삭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바로 베큐입니다. 그래서 유저 델타에 대해서 나는 최대 200시간에 대해서 데이터만 보관하겠어 라고 하고 바큐 명령을 돌리면 200시간 이전의 데이터로는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과거 데이터의 기록을 조회할 수 없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밑단에는 실제 저장되어 있던 과거 200시간 이전의 데이터들을 다 삭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델타는 클론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셀로 클론이나 디클론을 통해서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셀로 클론은 실제 데이터를 복제하기 아니고 델타 로그만 카피하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카피된 델타 로그 기반을 보는 거고 새로 추가된 데이터들만 카피된 델타 로그에다가 이력들을 다시 트랜잭션 로그를 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SQL 기반으로 셀로 클론을 뜰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보여주는 데이터들은 과거 유저 델타 클론이 아닌 유저 델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거고 이후에 유저 델타 클론에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것만 새로 해당 경로에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디클론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S3에 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카피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데이터 파일 플러스 델타 로그를 모두 복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델타 레이크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델타 레이크 3.0, 올해 6월에 새로 나온 델타 3.0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2.0에 이어 델타 3.0에서도 많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모든 기능에 대해 소개하기보다는 이중 리퀴드 클러스터링과 델타 커널 그리고 유니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퀴드 클러스터링입니다. 델타 3.0에는 리퀴드 클러스터링이 도입되었는데요. 리퀴드는 잘 파티셔닝된 테이블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고 유연성이 뛰어나며 사용하기 쉬운 새로운 데이터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기존 레이크하우스에서 올바른 파티셔닝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성능에는 매우 중요했지만 반면 매우 복잡했었는데요. 어떤 컬럼을 파티셔닝해야 되고 컬럼의 카디널리티가 높으면 어떻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변화하고 진화하면서 해당 파티셔닝 전략도 같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는 쉬운 방법만은 아니었는데요. 리퀴드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보는 건데요. 그림으로 한번 쉽게 도식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객 이름과 그리고 일별 날짜, 커스터머 이름, 그리고 데이로 두 개의 디멘션에 대해서 파티셔닝을 했다고 테이블에 대해서 파티셔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일부 고객들에 대해서는 너무 큰 파일이 생성되고 일부 고객들에 대해서는 너무 작은 파일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웨일이라고 하는 고래 고객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5일, 6일에 대해서 너무 큰 파일이 파티셔닝 폴더 안에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타이니2나 타이니1 고객들에 대해서는 작은 파일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너무 큰 파일은 분산 처리 시 큐가 발생할 수 있고 작은 크기의 파일들은 빈번한 I/O 리퀘스트 요청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리퀴드 클러스터는 클러스터링과 파일 크기의 효율적인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항상 최적의 파일 사이즈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정 고객의 여러 날짜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최적의 파일 사이즈를 구성할 수도 있고 날짜별 고객의 파일 사이즈가 너무 작다면 여러 고객의 여러 날짜의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B에 대해서는 파일 사이즈가 작음으로써 2월 5일, 6일, 7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타이니1, 타이니2, 커스터머 C에 대해서는 2월 5일과 6일을 하나의 파일, 그리고 2월 7일을 세 개의 커스터머에 대해서 하나의 파일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항상 최적의 파일 사이즈를 유지하는 것이 리퀴드 클러스터링의 기본 전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특정 파티션에 너무 큰 파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퀴드 클러스터는 이를 최적의 사이즈로 다시 작게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웨일이라고 하는 고객의 2023년 2월 6일에는 너무 최적의 파일 사이즈 대비 너무 큰 파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쪼개거나 특정 사이즈 기반으로 쪼개서 최적의 파일 사이즈로 다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특정 고객의 특정 파티션인의 디멘전의 큰 파일들을 다시 작게 최적의 사이즈로 쪼개는 것도 리퀴드 클러스터링의 하나의 방법 중 하나, 클러스터링이 제공하는 하나의 방법 중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퀴드 클러스터는 데이터가 처음 유입할 때는 클러스터링된 모든 디멘전의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사용자가 정한 디멘전별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쪼개진 파일들을 최적의 사이즈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항상 일관된 성능 및 저장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리퀴드 클러스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델타 3.0의 리퀴드 클러스터는 기존 하이브 스타일의 파티셔닝보다 훨씬 관리가 편리하며 빠른 읽기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디멘전의 카디널리티가 높다면 기존 델타에 사용하던 G 오더보다도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델타 4.0의 새로운 기능은 델타 커널입니다. 델타는 훌륭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또한 델타에는 많은 커넥터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커넥터는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풍부한 커뮤니티 기여자들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커넥터를 추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델타의 커넥터 스펙을 총 8개를 구현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델타 커넥터와 델타 RS에는 자바, 러스트 및 파이썬 생태계에서 대해 유지 관리하는 델타 프로토콜의 자체 구현이 있습니다. 트리노나 스노우플레이크, 레드스프트 등 기타 업체들도 델타 프로토콜 자체 구현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느 것도 완전히 동기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새로운 커넥터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려워지며 이에 따라 델타의 혁신 또한 느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델타의 기능이 출시되면 8개의 기존 구현이 각각 해당 기능에 대한 자체 지원을 또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커넥터의 파편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전체 델타 사양을 구현하는 델타 커널을 출시하기 이르렀습니다. 사용자는 일관된 품질과 최신 기능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호환성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델타 기능이 빠르게 확산되므로 더욱 편리해지겠죠. 커넥터는 단순히 델타 코어 라이브러리의 종속성 업데이트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델타 3.0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은 유니버설 포맷입니다. 유니버설 포맷은 고객의 데이터를 단일 형식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다양한 형식으로 쉽게 변할 수 있는 델타의 범용 형식 레이어인 델타 유니폼입니다. 아파치 후디와 아이스버그도 델타 마찬가지로 레이크하우스 생태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다양한 불필요한 데이터 사일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레이크하우스 포맷을 통합하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후디, 아이스버그, 델타 모두 시스템에는 파일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의 메타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형식이 다른 형식으로 쉽게 변환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델타 유니폼의 기본 데이터는 여전히 파켓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델타를 채택하는 사람은 누구나 3가지 형식 모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델타 커넥터는 모든 시스템에서 읽고 쓸 수 있게 되겠죠. 이젠 전체 데이터의 사일로가 제거되고 모든 사람이 레이크하우스 AI 생태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델타 커널 기반으로 델타 레이크는 이제 모든 아이스버그 및 후디 포맷을 델타 3.0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웨비나를 마치기 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레이크는 레이크하우스의 기반이며 여러분은 데이터브릭스 상에서 델타 레이크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데이터 레이크의 신뢰성과 성능 문제를 해결하므로 안정적인 대용량 데이터를 운영 가능합니다. 델타 3.0에서는 리퀴드 클러스터링으로 성능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고 델타 커널 및 유니버설 포맷과 같은 개방적이고 성장하는 생태계로 주변 에코시스템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들의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로 더 많은 사용 사례를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본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